네, 안녕하세요. 네,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오늘은 48회고요.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결론을 어떻게 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이 과학적인지 아닌지, 이게 과학적인 과정에 의하면 자꾸 쌓여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결론만 얘기하면 그건 점장이의 얘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경제학자 얘기보다는 점쟁이 얘기를 더 많이 듣는 세상이 아직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이게 뭐 그 고대 사회도 아니고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 아직도 점쟁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는다는 것이, 귀 기울인다는 것이 답답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경제학적 얘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점쟁이는 답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점쟁이 얘기는 그래서 틀려도 뭐 그냥 틀린 거죠. 네. 그렇지만 경제학자의 얘기는 틀리게 되면 왜 틀렸는지, 방법론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학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과학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게 자꾸 점쟁이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조금 결론이 모호하더라도 우리가 방법론을 하나씩 익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은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 방법, 그중에서 이제 그 이자율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와 관련된 지금 중요한 사항이 이 이자율이잖아요. 그래서 고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 왜 불안한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꾸 금융시장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터지는 것을 우연한 일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올까. 그리고 K-이노베이션 27번째 시간에는 웨어러블 로봇 시대라고 하는 어,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 경제는 지금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6개월 전, 뭐 1년 전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위기는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자율이 이 정점을 찍은 후, 그리고 나서 6개월, 1년은 우리가 안심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대개 6개월, 1년 내에 이런저런 사고들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지금은 경제가 좀 빨라졌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 당겨질 수도 있고요. 또 경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뭐 큰 사고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뭐 큰 사고가 났죠.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고요. 이자율이 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이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자율을 지금 뭐 4, 5%대에서 막고 있고, 인플레이션율도 대개 뭐 3, 4%대에서 막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그 외채를 많이 빌린 그런 나라들은 이게 외환위기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좋은 소식이 별로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뭐 큰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의 근거가 좀 희박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누가 이런 얘기하면 뭐 저 사람 뭐 근거가 있으니까 뭐 얘기하겠지. 뭐 혹은 뭐 해외 기관에서 얘기를 하면 뭐 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좀 신뢰를 받는 기관이 저런 얘기하니까 좀 괜찮겠지.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면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 경제가 괜찮은 거니까 저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점쟁이 얘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문의 충격이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그 경로, 그리고 그 경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경제학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거시경제학은 사실은 이것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에서 거시경제학을 강의를 할 때는요, 이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그래서 한 부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이 다른 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학생들 이해하기 쉽게끔 뭐 쓰리 쿠션 이코노믹스다. 요즘 뭐 당구가 꽤 유행이던데요. 은퇴하신 분들 당구들 많이 치는데 이게 그냥 하나로 공을 맞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그리고 돌아와서 엉뚱한 데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엉뚱하다고 생각했던 것.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 쿠션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돌아 들어가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그 학부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얘기하면 되는데, 저 교수는 그거 다 가르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경제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승수 효과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반도체가 잘 되면 기흥 근방에 상가들이 흥청망청되고 그러면 그쪽에 상가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거기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자동차도 사고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급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 나왔죠. 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네, 저는 뭐 이 책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는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현재 경제 현상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그다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숙달이 되게 되면 그러면 경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근데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 지금 이 전파 경로를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그러면 이제 커피가 잘 자란대요. 그럼 커피가 잘 자라면 커피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겠죠. 브라질이 이제 커피 이 생산의 주 생산지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커피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커피 가격은 떨어지지만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은 떨어지지 않죠. 그러면 원가는 떨어졌는데 자기네가 파는 커피값은 그대로 있으니까 스타벅스에는 이익이 날 것이고 따라서 그런 이익을 보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이런 파급 경로,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이제 스타벅스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지금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최악의 실적을 보이는 것은 지금 공급이 너무 많아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다는 거죠.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감산을 선언을 했고 이제 슬슬 재고가 줄어들어서 다음 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부터 삼성전자의 실적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파급 경로를 생각하고 삼성전자가 늦어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은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선취매를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그 삼성전자 가격이 유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식 가격이. 그것은 이제 유동성이 많을 때는 따라서 선취매를 들어가는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선침에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다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세력 다툼이 있는데 최근에도 지금 며칠간 한국 주식을 그렇게 내다 팔다가 또 이제는 뭐 바닥에 도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 거죠. 바로 이런 파급 경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이 경제학 공부다. 뭐 경제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의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복병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게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되는 거죠. 제가 이런 훈련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이런 훈련이 잘 되면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뭐 제가 중기부에 있었습니다마는 중기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려고 그러고 자영업자 어렵다고 해서 온 국민이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자영업자 사정은 왜 좋아지지 않나? 그 자영업자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 데이터에 있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면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서 이렇게 이제 안 되던 가게를 잘 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이제 그 유명하신 분서부터 최근에 이제 새로운 분들 나오시던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우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잘 되겠는가? 일단은 그렇게 장사를 잘 못하시는 분이 왜 자영업을 할까? 거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그 국회에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국회에 오셨는데 그때 의원들이 그 질문을 했죠. 그러면 당신은 현장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인데 자영업을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해 달라 하니까 저도 좀 놀랐어요. 저거는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현장에 계신 분도 저런 얘기를 하네. 그분 얘기가 자영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출혈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그분처럼 이제 그 자영업에 이해관계가 많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죠.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장사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망하면서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분들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뭐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영업자들을 미리 한 1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자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걸 구분하고 그다음에 장사 허가를 넣어줘야 된다. 그 허가를 아주 어렵게 내줘야 된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영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용이 왜 안 되나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고용이 늘지 못하는 이유, 그 자영업 이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이쪽이 왜 안 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업의 지원 방식은 자본 투자를 많이 하는 자본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급 경로를 잘 보게 되면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국은 자본 투자가 적은 나라가 아니라 고용이 적은 나라인데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건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얘기다. 자본이 늘어나야지만 그래야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고 따라서 고용이 추가 고용이 늘어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자본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되면 그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고용을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고급 인력이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인력이 나오면 고용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뭐 이미 너무 오래돼서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얘기하기가 미안한데 이제 대학 나오면 이제 웬만한 기업은 한 두세 군데는 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거였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최선책은 자영업자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그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출일 경쟁이 더 돼서 실제로는 효과가 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봉책이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데에서 고용을 늘려서 자영업자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리 쿠션 경제학을 이해하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 그냥 뭐 끊임없이 자영업자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에게.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파급 효과가 생겼냐면요. 우리 상가의 공급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장사가 잘 되는 곳의 상가는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새로운 자영업자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상가 시장에 있어서 이게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상가의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장사를 잘해서 아주 새로운 어떤 그 기가 막힌 그 뭐 물건을 만들어낸다든가 혹은 음식을 만들어내서 손님들이 줄을 쫙 쓴다. 그러면 그것이 당분간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초과 수익, 다른 상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임대료가 올라가서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통이 있는 가게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줄 서가지고 그렇게 잘 되는 가게들도 문을 닫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임대료를 계속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름 있는
이제 상점들은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지금 부동산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토지죠. 토지나 건물을 이용을 해서 생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나 건물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뭐 계속 늘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수익이 나게 되면 이 렌트가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는 이 렌트를 적절하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렌트로 지금같이 자영업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돈 버는 것은 다 렌트가 다 가져가요. 그 우리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렌트는 여기가 다 가져가는데 또 이게 양극화가 많이 돼서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되고 1, 2인 노인 가구가 늘면서 여기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을 부양하는 것도 또 청년 세대가 부양을 해요. 그러면은 이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당장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될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전파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기 렌트를 내서 내가 돈 벌기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돈 벌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노인 세대를 내가 부양을 하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 세대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복지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양극화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결국은 아마 렌트도 줄어들겠죠. 반면에 렌트가 적정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럼 청년들의 이 수익이 늘어날 것이고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노인 세대를 부양을 하게 되면 여기 양극화가 줄어들게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순환을 우리가 원하는가 그것이 우리 사회가 결정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파급 효과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꾸 국민연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국민연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렌트죠. 그래서 상가의 높은 임대료, 주택 가격의 높은 임대료, 주택의 높은 임대료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청년 세대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그렇게 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노인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마는 생산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응용 문제를 조금 더 길게 갔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금리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주 이제 과제죠.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회사는 돈을 어떻게 버나. 이거부터 얘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냐? 금융회사 돈 버는 건 간단하죠. 네. 예금자한테는 싼 이자율로 돈을 받아서 대출자한테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예대 마진을 얻는 거죠. 네. 이게 금융회사의 수익 모형입니다. 간단하죠? 이 금융회사의 수익 모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핵심은 어떻게 됐냐면 금리가 갑자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개 예금 이자의 경우에는 기간이 짧아요.
대개 이제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뭐 1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대출은 대개 뭐 3년, 5년 이렇게 대출해 주죠. 신용대출이 그렇고요. 뭐 단기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려서 뭐 20년짜리 뭐 이렇게 지금 대출을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장기 채권을 삽니다. 장기의 투자. 왜냐하면 장기 채권의 금리가 통상적으로 단기 채권의 금리보다는 높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같은 경우에 단기 금리가 지금 장기 금리보다 높은 상황인데 평상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고금리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장기 채권. 근데 그러니까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단기로 돈을 받아서 장기로 이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 기간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 이게 뭐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긴 사람이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 돈이 필요해서 돈을 찾아가면 어떤 사람은 돈이 남아서 돈을 또 예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니까 그건 뭐 금고에 있는 돈처럼 맨날 들어오고 나가는 건 비슷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금융회사의 수익 모형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냐면 단기 금리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이 만기가 되는 예금들이 지금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옮겨가게 되죠. 그러니까 금리를 안 높여줄 수가 없죠. 그런데 대출이라든가 채권은 이미 장기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역마진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예금 금리를 올릴 때 대출 금리나 채권 금리를 얼마나 빠르게 쫓아올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제 상황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것을 빨리 쫓아오는 금융회사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금융회사들. 특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제1금융권이 있고 제2금융권이 있고 제2금융권 중에서도 위험이 좀 높은 그런 금융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1금융권의 은행들은 수익을 엄청나게 내요. 왜냐하면 제1금융권은 장기로 대출을 해줬지만 여기가 되게 변동금리란 말이죠. 이 주택담보대출이. 그리고 우량 이제 대출자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여기도 연체를 별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차 대출이 주로 많으니까. 그래도 지금 은행도 장기 채권에 투자한 것은 지금 손실을 봤죠. 그런데 이제 그 유동량이 크게 되면 계속 새롭게 높은 금리의 채권을 들여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 금융회사들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한 데서 빼서 지금 안정적이라고 하는 큰 금융회사들 돈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금융회사들은 바로 그렇게 들어온 돈 가지고 이제 높은 금리에, 최근에 높은 금리에 그런 채권이나 대출로 갈아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이 일단 폭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대출해진 것을 금리를 올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제2금융권의 그런 고위험을 감수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데다가 투자를 해줬는데 여기가 지금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동산 PF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을 갖고 있는데 이게 등치가 커서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터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계속 빚을 얻어서 버텨왔는데 이제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연체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큰 덩치 하나가 부동산 PF, 또 하나가 중소기업, 그리고 또 하나가 자영업자들인데 이런 큰 덩치들이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반면에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금 금리는 계속 올려줬고, 그러니까 역마진이 생기는 거고, 역마진이 생긴 상황에서 연체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유동성이 쪼들리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금융회사의 수익모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 이제 우리 그 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넘어갔다거나 그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저런 금융회사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년서부터 얘기를 했고, 따라서 채권이 저렇게 가격이 폭락을 해놓은 상태인데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죠. 그러니까 정부도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정부에서 그런 걸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단기로 받은 예금 금리는 따라오르고, 반면에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자는 유지가 되고, 또 장기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험한 데에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줬던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기업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연쇄 부도 상황이 되게 되는데, 따라서 연체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은행은 오히려 돈을 막 벌고 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큰 은행들은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서 채권 손실이 엄청나게 났는데, 지금 뭐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유동성 위기를 넘었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조그만 지역 은행들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지금 계속 하여튼 버티는 게 중요해서 단기 손실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서 무리한 그런 지금 영업 전략을 계속 쓰는 거죠. 지금 한국의 금융회사에서 하도 연체율이 높으니까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냥 이사장 승인이 있으면, 금융회사 책임자의 승인이 있으면 지금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연체율 숫자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동성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괜찮다. 이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죠. 하나는 경기가 좋아져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연체율이 줄어들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고 중소기업도 빵빵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의 여유가 생기니까 부동산 가격도 안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또 부동산 이제 투자하는 분들도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경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경제는 그런 대로 좋아지는데 한국 경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고금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그렇게 문제는 생겼지만, 금리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 가격이 중간에 손실이 봤지만 이제 다시 정상 가격으로 오니까 큰 손실을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내려오게 되면 이제 예금 금리도 또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수지 타산을 맞춰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언제쯤 떨어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금융회사들이 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한 거죠. 페드가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오래 뭐 고금리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그 희망을 계속 그 희망회로를 돌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금융시장은 지금 잘 가요. 저것이 이제 위기를 무마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작년처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이제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그러면 언제쯤 올까? 뭐 이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리가 이게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 시장의 공급은 지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을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레리 서머스 교수가 이것을 이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자꾸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러시아나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비 확장을 늦출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의 그 국방비 예산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격화가 되게 되면 이제 다시 국방비를 늘려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 때문에 그 복지 비용은 계속 또 들어갈 것이다. 그럼 미국에 돈 쓸 때는 많은데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 재정은 또 늘어나지 않을 테니 사상 최악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요 쪽이죠. 첫 번째, 연준이 지금 9조 달러 많이 줄어서 지금 8조 5천억 달러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러니까 8조 5천억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것을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단 말이죠. 양적 긴축에 의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의 굉장히 큰 축이 하나가 지금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던 것을 줄여가고 있어요. 당연히 러시아는 줄이고 있죠. 또 의외로 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미국 국채를 줄여가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옐렌 장관이 급하게 지금 중국에 가서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이제 공격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자고 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난감하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조금 요번에 잘못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런 건 명분 싸움이 중요한데,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니네가 시장 개방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홍보가 많이 없이 규제를 먼저 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장 개방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다 시장 개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은 안 열리더라. 저기는 이제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하고는 달라서 그렇게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고 일본은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이제 플라자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하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슬슬 미국 국채를 파는 걸로 자기네도 이 정도 힘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네 그 광물도 있다. 해서 아직 그 본격적이는 아니지만 니네 더 세게 나오면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 국채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이유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저 환율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새로운 그 국채 수요가 어디서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연준의 이사들도 2, 3년 내에 금리가 급격하게 옛날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의 충격이 각 부문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전파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이 계속 틀렸고 연준의 전문가들도 계속 틀렸고 일부의 학자들이 이 얘기한 대로 지금 굉장히 예상치 못한 그런 경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던 이유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파급 경로, 파급 효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제가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이 계속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면 되죠. 저 금융회사는 지금 수익을 내고 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증권회사들이 특히 중소형 증권회사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이제 그런 부동산 PF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안 좋아요. 그리고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채권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또 손실이 많이 났죠. 근데 다행히 이제 요즘 시장이 좀 좋아져서 이제 수익을 좀 이렇게 그, 어, 보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저는 문제를 하나 풀 때 보통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넘겨짚는 우리 직관적으로 그렇게 먼저 답을 내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굉장히 운이 좋게끔 그럴 중요한 순간마다 아주 정확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경제학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이거 답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자꾸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교과서에 있는 모형을 수학적으로 쫙 풀고 수학적으로 풀기도 이제 쉽지는 않죠. 근데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 하나하나를 이용해 가면서 풀고 그걸 또 수학적으로 풀고 뭐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거나 뭐 수식으로 푸는 거나는 똑같은 얘기죠. 이제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끝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파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너무 괴롭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데 사실은 이게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지금 전파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하나씩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쟁이가 논쟁을 하게 되면 배울 게 없잖아요. 이 점쟁이는 우리 장군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 점쟁이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할머니가 맞는지 장군님이 맞는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는 또 뭐 얘기하면 그때 장군님이 잠깐 피곤하셔서 뭐 틀렸대. 뭐 할머니가 잠깐 딴데 가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얘기를 잘못했던가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쌓여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 결정을 하는 분들이 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언론도 그렇게 자꾸 이런 논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오늘은 K이노베이션 웨어러블 로봇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헤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헤드의 우리가 이제 혁신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새로운 물질은 여기 다 있단 말이죠. 그 알루미늄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항공 산업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법인데 이게 일반 스포츠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쪽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이런 그 일상적인 데에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혁신이 열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헤드라는 분이 스키도 완전히 바꿔놨고, 그 다음에 테니스도 완전히 바꿔놨고,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를 보는 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술은 지금 있다. 그런데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혁신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계속 쌓으면, 이게 재밌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주 항상 답답하는 게 이런 제 강의를 한 100명쯤 듣고 나면 그 중에 한 명은 혁신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잘 안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혁신에 대한 그 자기 호기심을 갖고,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눈을 개발하는 훈련은 부족하게 된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게 왜냐하면 이건 수학의 정석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수학의 정석을 아무리 풀어봐야 이 능력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좋은 수학 선생님이 계셔서 문제를 하나 칠판에 써놓고 이분은 하염없이 학생들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왜 쳐다보지 하고 선생님만 쳐다보면 선생님은 그 지금 너희들은 머릿속으로 문제 풀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계셨을 때 혼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나중에 이런 그 창의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면에서 미래를 보는 시각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제 스티브 잡스가 사실은 그랬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미래를 보는 날카로운 눈 이거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잘 전수가 되어서 애플이 지금 뭐 나날이 지금 번창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왜 그렇게 자율주행차를 무리하게 개발을 하고 있느냐.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앞서가고 있죠.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엉뚱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슈퍼볼, 미국의 미식축구의 슈퍼볼에 광고를 대는 것은 굉장히 비싼데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 사고 낸 걸 광고를 민간이 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죽게 만든다. 저거는 규제를 해야 된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변명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현재 나온 자율주행차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기울이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무리하게 테슬라가 저러고 있는 거죠. 이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 자율주행차에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공유 차량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그 차를 놓고 있는데 그게 거기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럼 그 차가 다시 집에 가서 애들 데려다 주고 뭐 오후에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다시 저녁 때 퇴근할 때 와서 퇴근시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차가 꼭 그 차일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 자율주행차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공유 차량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죠. 현재 우버 시스템은 기사가 있는 것인데 기사가 없이 그런 방식으로 자율주행차가 있다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 얘기는 세상에 있는 차량의 3분의 2는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쎄 전 모르겠어요. 이게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개인 취향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금방금방 타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탄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 인터넷에 들어가듯이 이 자기 그 프로필 집어넣게 되면 그 프로필에 맞춰서 쫙 바뀔지 그거는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된다고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실내 장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인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차에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수요까지 다 흡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 비전은 역시 저희가 상상하는 것을 지금 초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게 혼자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모여서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바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이런 비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웨어러블 로봇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웨어러블 로봇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웨어러블 로봇이 이미 기술은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군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짐을 옮기시는 분들한테 뭐 이거를 장착을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요즘은 내렸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4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짐을 내리시는 분들이 이게 무거운 짐을 계속 내리니까 그래서 이 척추나 이런 근육 쪽에 계속 질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웨어러블 로봇을 장착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은 다 있어요. 마이크로 로봇 기술도 있고 특히 AI가 지금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다른 신체 조건에 맞추어서 금방 가능하고요. 요즘 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그 새로운 젊은 의사분들 이런 새로운 의사분들은 지금 비수술 관절 치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근육을 강화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제 관절 치료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를 보게 되면 아마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다 웨어러블 로봇을 차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아마 우리 그 해리포터에 보면 이렇게 뭐 새로운 방식의 그 공차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빗자루 타고 다니면서 공차기 하듯이 웨어러블 로봇을 차고 우리가 이제 그 축구를 하고 싶은데 신체가 좀 그 이제 그 안 좋은 사람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우리가 장착하고 축구하는 경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고령화 시대에 많은 어르신들은 바로 이런 그 근육이 이 쇠퇴해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을 멈추는 그 순간에 근육이 더 이상 발전하지 이제 못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근육은 더 빠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웨어러블 로봇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근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웨어러블 로봇은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그런 분야란 말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그 예쁜 옷들 입고 다닌다고 해서 한동안은 우리 그 등산복이 고가의 등산복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서 그게 하나의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유행은 조금 지났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옷들을 다들 갖고 계셔서 이제 더 이상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 투자를 하는 그런 우리 등산 애호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장착하고 아마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그냥 그 시장이 무궁무진한 거죠. 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그 나온 뉴스는 삼성전자에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조만간에 이제 출시할 생각으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왔어요. 이미 그 이제 견본 모델은 한 2년 전인가요? 그래서 전시회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잼스 힙, 뭐 잼스 앵클, 잼스 니 이런 이름으로 지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몸 전체에 장착하는 잼스 힙, 그 다음에 앵클만 장착하는 잼스 앵클, 그 다음에 무릎에만 장착하는 이제 그 잼스 니, 뭐 이런 거를 지금 삼성전자에서 곧 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삼성전자가 이걸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스타트업, 로봇 스타트업을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로봇 기업의 지금 주가가 뭐 금년도에 뭐 몇백 퍼센트가 폭등했다. 뭐 이런 지금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의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어폰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이 이 장악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웨어러블 로봇은 저는 섬세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사분들이 이렇게 비수술 이렇게 그 재활 치료로 근육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로봇 공학자와 그리고 개인의 편리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결합한 이런 것들은 대기업에서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혁신 강의할 때마다 벌써 몇 년째 이 웨어러블 로봇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스타트업에도 아직 기회는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군가가 젊음을 한번 불태우고 섬세함으로 승부를 한다면 대기업과 한번 그 경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분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미래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례로 웨어러블 로봇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세상이 될 건지
이 공상과학 만화 이런 거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게임에서 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게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게임을 우리가 디자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그 제품을 만들면 좋겠죠. 또 뭐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화도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협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바타 같은 영화를 찍을 때도 사람한테 이제 직접 앱 배우에게 센서를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어떤 한쪽에 아주 깊숙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가 이런 쪽으로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일반인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다. 빨리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이런데 집중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뭐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스타트업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더닐님. 네. 잘 시청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함께 공부하는 방송,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